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KPEC 한반도 평화포럼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PEC 수석 부회장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예국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최광철 KPEC 대표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공공활동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자랑스러운 미주민주참여포럼 회원 여러분, 미주 동포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한국에서 함께하신 모든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팬데믹의 쓰나미에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도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된 내 조국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의료 K-방역에 저희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하듯 역사적인 4.27 판문점 회담, 9.19 평양 회담 등 남북 간의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 모든 회담들이 작년 2.27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더욱 악화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로 이어지고 있음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동포들은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로 인해서 심각한 식량난을 맞고 있고요. 나아가 코비드 감염증이란 이중적인 고통에 빠져 있다고 들려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의 이점을 살릴 국가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5년간 허리가 뚝 잘린 채 섬나라보다도 못한 그러한 상태로 그 대가를 우리 모두가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분단과 대결의 엄청난 비용 속에 한민족 후손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은 그 갈 길을 잃고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이후 더욱 엄중해지고 복잡해진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상황을 넘어서 미국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우리 국민들과 해외 동포들 모두의 단합되고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선택이 아닌 우리 후세를 위한 한민족 모두의 필수적인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저희 미주민주참여포럼은 동맹국 한미 양국의회에 외교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 중진위원님들 4분을 초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착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진단하고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 전국과 맞물려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과 과제를 조망해보는 2020 코리아 피스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대한민국 국회 최고의 북방정책 전문가이시자 21대 국회 신임 외교통일위원장님이신 5선의 송영길 위원님을 모시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송영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오늘 참가하신 모든 동포 여러분께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에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이신 박경재 대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주민주 참여 포럼 KPEC에서 주최하는 2020 코리아 피스 포럼 첫 순서를 존경하는 송영길 특히 국회 개원 초기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코비드19 시대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해 주실 송영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초부터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인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초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국제사회의 롤 모델로서 방역의 모범을 제시하였으며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4.15 총선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 국민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룩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남북이 상호 신뢰를 쌓고 자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 이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도 있었으나 최근 우리 정부는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와의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국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KPEC 회원을 비롯하여 송영길 위원장님의 강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중요성을 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 동참하여 민간 공공외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송영길 위원장님의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반도 정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송영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재 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사 소개에는 KPEC 이사장으로 계신 김동수 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 들리는데? 언뮤트 하시라. 네. 김동수. 예. 제가 언뮤트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송영길 국회 통일위원회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미국 국회의 외교위원장이었던 엘리엇 엥겔이 프로그레시브인 자말 보우만에게 공식적으로 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교위원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21대 처음 맡아서 활동하시는 우리 분이 송영길 국회 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모시고 좋은 강연을 듣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송영길 국회위원장님은 16, 17, 18, 20, 21대 5선 국회의원이시고 전남 고흥에서 탄생하셨더라고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지만은 2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초고속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권 운동의 변호사 역할을 또 하셨고 보니까 북방외교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도 좀 친분이 있고요. 또 민선으로 제5대 인천광역시장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고 또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위한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일을 하셔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시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남한의 국회의원들하고 또 북한의 국회의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볼 큰 익스펙테이션이 많고요. 또 한국의 국회의원이 북한의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미국의 국회의원들하고도 만나서 좋은 외교를 마음껏 펼쳐서 우리 남북 통일의 큰 꿈을 이루는 그런 국회 통일 위원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동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자가 바뀐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제 강연이 있겠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손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손을 흔들어 주세요. 송 위원장님 언뮤트 하십시오. 언뮤트 해주세요. 언뮤트. 네, 들립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님, 그리고 박경재 우리 총영사님, 그리고 우리 저를 또 과분하게 소개해 주신 김동수 이사장을 비롯한 미주 민주참여포럼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히 해외에서 또 미국에서 활동에 하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께 뜨거운 동포애와 신뢰를 보냅니다. 제가 이번에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 영사 업무나 또 뭐 한미 관계를 비롯한 외교 관계나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맡는 위치를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남북 간의 국회 회담의 그런 필요성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평양선언을 볼 때 모두가 우리가 감동을 느꼈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손을 잡고 사진도 찍고 또 15만 명이 모인 평양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아주 서로 간에 날선 험한 말이 오가는 이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연출했고 또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보니까 그 실패 이유가 뭔지가 다시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볼턴은 자신이 아주 잘했다고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자기 자랑처럼 자기가 개입하고 간섭한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인지 보좌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같고 또 얼마나 자기가 이 한반도 평화를 방해했는지를 자백해놓는 자수서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많이 비난을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어려운 북미 관계를 중재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오히려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가 느끼는 자괴감은 참 우리 민족의 운명의 문제를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언스테이블한 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염려, 고민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자주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말 역량이 결집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연합뉴스 TV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비스마르크 독일 프로이센 수상이 정치가의 임무는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절박하게 느끼는 게 94년도 제네바 합의 때는 갈루치와 강석주 간의 회담이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정상회담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2번이나 있었고 판문점 깜짝 만남까지 3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트럼프 임기가 끝나버리고 만약에 재선에도 실패하게 돼서 바이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과연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떤 정부가 이걸 책임지고 풀어가려고 할 것이냐, 장기 미제로 빠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국내 정책,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볼드 어프로치, 과감하게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자세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트럼프의 그런 좀 우회의 발상과 과감한 만남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이런 상태에 이제 11월 선거가 불과 한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시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필요성 말씀이 보도가 됐고 그걸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최근에 폼페이오까지 그런 반응이 있어서 김여정의 담화가 나왔습니다만 김여정 담화 속에서도 혹시 모를 일이다라는 것과 독립기념일 DVD를 한번 받고 싶다.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거다. 라는 이런 것 속에 여운이 남아 있어서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가 이것을 연결시켜 낼 것이냐라는 과정인데 현재 우리 정부 간의 관계는 상당히 지금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3일 있을 예정입니다만 이제 서훈안보실장과 임종석 특보 이렇게 좀 새롭게 외교안보 분야의 진용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양 정부 당국 간에는 지금 아주 뭐 대화하지 않겠다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북측에도 어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러한 그 국회 차원에서 우회해서 서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터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저는 그 생각되는 게 미국 정부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우리 이제 한국이나 많은 보수형 분들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CVID를 이야기합니다. 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 Destroy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여정 담화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불가역적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이 제시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영변 핵시설의 파괴와 그리고 일부 2397호 중요한 제재의 완화를 이제 서로 교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찌됐든 볼턴의 방해로 또 트럼프 폼페이오의 그런 어떤 좀 안이한 인식 판단으로 이게 무산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지금은 오히려 제재 완화와 영변 핵시설의 교환이 아니라 근본적인 북미 관계 개선 이게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대조선 적대 정책의 철폐와 자기들의 핵시설을
교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더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합의의 원칙은 사실 가장 잘 되는 게 저는 2005년도 9.19 비핵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경에서 당시 우다웨이와 크리스토퍼 힐과 송민순 외교부 차관 등이 모여서 만든 육자회담의 2005년도 9.19 비핵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9.19 비핵 합의가 성공됐다면 큰 발전이 있었을 텐데 9.19 비핵 합의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9월 15일 날 미국 재무부에서 방코델타 아시아의 북한 계좌 2,700만 달러를 압류하면서 그게 사실상 깨진 것이고 그게 잘 안 풀려지다가 결국 2006년 그 다음에 10월 달에 북한의 1차 핵실험이 발생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핵 문제가 더 한 단계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하는 것까지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19 비핵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또 실질적 진전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진 찍기용 들러리용 북미 간의 만남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 또 사실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 지난번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기하고 나서 추가적인 군사조치를 예고했던 김여정 총참모장 들의 그러한 성명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조치를 유예하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북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뭐 남쪽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한 11개가 추가되어 있고 특히 2397호 마지막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르면 총 크루드 오일 원유를 400만 톤밖에 1년에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정제유는 50만 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1일 코로나가 없었을 때 1일 정제유 사용량이 250만 톤인데 1일 사용량의 5분의 1을 가지고 2,400만 북한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국경벽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조지 플로이드의 I can't breathe it 같은 상황이다라고 북한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보수 언론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러한 돌파를 요구하는 것에 미국이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북이 주장한 것은 자기들이 추가적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중단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도 실험장도 사실 폐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비해서 국내에서 자기는 제재도 하나도 해제하지 않고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장거리 ICBM 미사일 발사도 중단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얻어냈다고 지금도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됐으면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신이 됐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핵실험도 중단시켰고 ICBM도 중단시켰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북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억장이 속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도발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사실 숨을 쉴 수 없는 압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저는 추가적인 도발로 SLBM을 발사하거나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게 김여정 담화송에서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의무적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풀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어차피 이 북미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저는 하노이 회담 때 제안했던 그 틀을 기본화하되 약간 거기서 추가적인 걸 보완시켜서 서로 맞교환함으로써 저는 영변 핵실험을 사실상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일리버서블하게
그걸 파괴시킨다고 약속했으니까 된 것은 엄청난 성과이고, 해커 교수가 말한 대로 미국 핵 전문가들이 실제 영변 핵시설 해체 과정에 참관해서 보게 된다면 북한의 핵 발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강조하듯이 일리버서블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핵시설을 폐기하라 그러면서 경제 제재는 사실 리버서블 하잖아요. 언제든지 스냅백 조항을 통해서 약속을 북이 어기면 다시 경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한 딜을 그렇게 북한을 불신하면서 이거를 주저하고 볼턴식으로 저렇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엔 스냅백 조항을 단서로 넣어서 과감한 제재 일부 완화와 영변 핵시설의 해체를 맞교환하는 의미 있는 좀 성과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로나 와중에 그나마 이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미국 국민이나 세계 전체에 어떻게 한번 자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보이지 않게 그러한 북미 간에 다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저는 우리 민주동포들의 힘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브래드 셔먼 의원도 나오고 랜디 김 의원님도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 강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론 그리고 이번에 하원 의원과 35명의 상원 의원을 선거를 이제 같이 하게 될 텐데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이러한 민주동포들의 이 여론 작업들이 좀 잘 돼서 가장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일렉션 캠페인 기간 동안입니다. 가장 갑과 을의 지위가 바뀐 때고 유권자들의 말에 가장 경청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우리 민주동포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래스로트 유권자 운동이나 각 통해서 각자가 지지하시는 민주당,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에게 질의를 보내고 또 이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조건 속에 지지를 보내고 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새롭게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번 우리 원내대표단들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 제가 원내대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펠로시 그 민주당 출신 하원 의장께서 아주 보수적으로 북에 대한 아주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게 아마 20년 전의 정보, 이 최근에 변화된 그런 상황에 대한 업투데이트한 정보가 전혀 잘 입력이 안 돼 있고 또 한 번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상황을 주도한다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제가 우리 후배 의원들이나 국회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미국한테 대한민국은 외교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북이 무슨 핵실험이나 했을 때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평소에는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가 다 인도나 중국이 우선순위지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상하 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대학 한반도 문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미 연방 상하원 중에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들이 또 한국말 할 줄도 모르고 김여정의 담화 속에 담겨있는 이면의 내용, 그 뉘앙스를 어떻게 영어로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통역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언어의 이면에 담겨있는 내면적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이고 대한민국 외교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미국 국회의원, 미국 국무부 관리들을 정말 교육시키고 정말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자주적으로 그들을 유도하고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맹을 끌어가는 주체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분들도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반공포를 석방했듯이 이 미국과의 사사건건 정책이 부딪혀서 미국에서 이승만 제거 작전을 생각할 정도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니까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고 핵 무기를 독자 개발하다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11.6대 김재규에 의해서 제거됐던 것도 그러한 미국과의 불화도 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만큼 보수든 진보든 미국의 이해와 우리 대한민국 이해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100% 일치할 수가 없고 미국에게는 대한민국은 원 오브 댐이지만 우리는 민족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자주적 관점에서 코리아 프로스트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미국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19 과정에서 우리 재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라는 이번에 극인 인종 차별 반대 시위에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만 일부에 막 또 약탈 행위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총기 이 탄약 판매량이 2.5배로 증가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총기도 더 많이 팔리고 미국인들은 자신이 뽑은 대통령, 자기들이 세금 내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경찰력과 치안 유지력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더 구입하고 탄약을 더 구입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어떻게 북한한테 너희들 먼저 핵을 폐기해야 하겠다고 하는 논리가 막 성립될 수가 있겠는가 이걸 제가 반문합니다. 총은 같이 내려놔야지 너 먼저 총을 내려놓으면 나중에 봐줄게. 오죽했으면 그 볼턴의 회고록도 김정은이 북한 해안에 미국 군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볼턴의 회고록을 받고 참 웃음이 나왔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조그만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어도 그냥 호들갑 뜨고 난리인데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오바마 체제 때 이란 핵 합의를 합의해 놓고서도 트럼프가 돼서 그걸 무효화시킨 걸 보고 그렇다면 CVID를 북한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이러한 합의가 다시는 일리버서블 되지 않도록 개런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판문점 비준 동의 아니고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을 미 상하원들이 인준을 해주면서 이 트럼프의 단순한 행정명령에 의존하는 합의가 아니라 미 상하원이 인도스를 해주는, 레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엔 마지막 제재 결의안 2397호 25항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제재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결의안 2397호 제25항에 의거해서 인도적 지원을 좀 대폭 확대해 나가고 유엔 제재위원회에도 저희 국회 의견을 모아서 한번 좀 지금 독일 대사 유엔 대사가 제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만나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좀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간에 다시 신뢰와 대화의 채널을 복원시켜내고 이걸 기초로 다시 한번 북미 간에 지금 만나서 뭔가 10월에 정말 안에 대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합의를 해내가지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일리버서블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이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폼페이오 장관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폼페이오 비건이 또 저하고 1963년생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폼페이오 우리 국무장관께서 제2의 키신저처럼 다시 한번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제2의 닉슨처럼 닉슨이 과감하게 중국을 방문해서 주거의 장벽을 털어내고 미중 관계를 성공시키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해체시키는 결정적인 어떤 외교적 토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해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75년도에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20년 만에 1995년도에 베트남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해서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군사 동맹과 같은 우방국이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어떤 우방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발상을 전환해서 이거를 이뤄낸다면 정말 다른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나 그 전에 민주당 정권이 하지 못했던 볼드 어프로치를 정말 텐저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조차도 해결하고 가지 못하면 도대체 트럼프 4년 동안 뭐 했냐? 다 코로나 상황 모든 게 다 정말 자기 조카한테도 그냥 좀 뭐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4년을 이상한 일만 하다 끝낸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냐. 정말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해체시키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냐. 크로스로드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러한 방면을 이번에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서 제가 비건한테 제 뜻을 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상무부 장관님한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장관님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군산복합체 출신이 아니다. 어찌됐건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평양에 부동산 개발할 게 꽉 차 있다 말이죠. 대동강변에 트럼프 빌딩을 만들자. 여의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1층에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만들어서 정말 미국과 정말 북한이 좀 잘 지낼 수 있고 트럼프 재단이 이 평양에 부동산 개발할 게 꽉 차 있으니까 뭔가 좀 뭘 때려 부시는 그런 군산복합체 무기 파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건설하고 만드는 역할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서 꼭 좀 윌버로스 장관한테 한번 트럼프에게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우리 이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이 아주 중요한 몇 달 앞으로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민주동포 우리 민주참여 포럼 회원 여러분께서도 만일한 여론 형성 작업을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곽태환 교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 너무너무 아주 상세하게 제가 미리 준 질문의 일부분을 커버했기 때문에 그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도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공감하는 것은 하노이에서 그 결렬로 끝났지만은 네. 사실은 그 워킹 그룹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그 정신 플러스 추가해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통일뉴스의 칼럼에서도 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공감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서시테이션을 재가동을 하지 않으면 지가 걱정하는 것은 한반도의 위기가 스몰 전쟁으로 인해서 핵전쟁으로 확대될 그런 우려를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어떻게 하든
한반도에는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약간 멘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 대선 11월 3일 대선 이전에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연성이 점차로 제고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잘 아시다시피 백악관에서도 그다음에 국무성에서도 지금 새로운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맞춤형 패키지 아이디어 구상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하노이에서 합의 김정은이가 합의 사인하기 위해서 간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디셔널 코멘트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언급하시지 않는 것을 저는 피스 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서 재가동을 위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은 8월 달에 예정이 된 한미 군사훈련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그리고 미국 정부 포함해서 과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놓고 현 시점에서 한미 양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듯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째, 코비드-19이 재확산을 두려워하고 있고 두 번째는 7월 10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과의 대화 협상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대북 만약에 앞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런 대북 적대 정책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북미 간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연도 전작권 이양을 위해서 8월에 한미군사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겠습니다.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 한국 정부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실시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떤 스케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 공식적인 견해는 안 하실 테니까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곽태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했던 그 영변 핵시설 파괴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볼턴이나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또 보수 여당은 이미 다 다른 데다 시설을 옮겨놔서 비밀 농축 우라늄 뭐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플루토늄의 그 영변 핵시설은 이미 깡통이 됐기 때문에 깡통 그를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해커 교수 말에 따르면 최소한 50% 전체 북한의 핵 물질 생산의 50% 이상일 것이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원심 분리기 시설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플루토늄 추출용 핵 물질을 만드는 곳은 영변이 가장 핵심이고 영변이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엄청난 영변 핵실험 단지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방적 보여주시기 파기가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의 참관까지 허용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 뭐 IAEA가 들어간다든지 뭐 들어가서 한다면 여러 가지의 의미 있는 성과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에 대한 반대 극부는 제재 완화인데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스냅백이 되는 건데 왜 이거를 받지 않느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고요. 그걸 반드시 이건 다시 좀 복원시켜서 종전선언 결의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거니까 심볼리틱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같이 첨부시켜서 일부 트럼프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미사일 발사 실험장 같은 걸 해체한다는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저는 충분히 좀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한미 합동을 여는 8월 말에 인포맥스 훈련, 이 G소 합동 훈련입니다. 전시작전권 현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 훈련이라는 게 우리 국방부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전시작전권 현수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규모를 얼마나 좀 축소시켜서 북을 자극하지 않고 또 북을 이해시키는 게 난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주한미군 이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게 인원을 많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주로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이걸 하면 뭐가 나는 북미 간에 깨진다. 이것은 좀 과도한 북의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그게 북으로서는 중요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인 제재 해제를 통해서 북이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줄 거냐가 훨씬 더 과제이기 때문에 그게 풀리면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요. 질문 주시는 여러 질문들을 나중에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태영 정치학 박사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읽어드리면 지난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이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역할과 협조도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한미 간 의원 외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역대 정상급 합의들을 7.4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 때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6.29 선언, 6.15 남북 정상선언과 이제 14선언, 4.27, 9.19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전체에 대해서 비준 동의 여부는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장 중요한 것은 4.27 판문점 선언인데 그게 이제 연락사무소 파괴를 통해 그 이제 시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추가적 군사 조치가 유예되고 다시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또 전단계로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제가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제출해 놨는데 그게 좀 되고 오늘 또 통일부에서 박상학을 비롯한 일부 탈북단체의 법인격을 취소하는 그런 또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상호 비방 금지 서로 체제 존중이라는 그 합의 정신이 좀 이렇게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미 외교는 사실 취약합니다. 제가 16대 국회의원인데 16대 국회의원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4사람밖에 없습니다. 박병석, 이낙연, 저 정진석 이게 네 의원이 300명 중에 4명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이 시니어리티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외교 관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쌓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바 남미 출신 메넨데스
미상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 때 제가 한번 워싱턴에 가서 만났는데 이런 이제 관계들이 좀 길게 서로 축적이 되고 신뢰가 쌓여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의원이 금방금방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경험과 노하우가 잘 네트워크가 전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통위원장을 맡아서 어제 영국 외통위원장과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소통을 했고 코리 가드너하고도 내일 모레 화상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좀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고 우리 민주참여 포럼 회원께서도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현. 다음으로 이제 LA 김재용 목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진단키트와 치료제와 평양 종합병원 실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미 국제 협력의 문제를 위해서 동포들이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송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단 키트를 비롯한 평양 그 병원 이런 지원 문제는 일단 북한이 우리 남쪽 거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회해서 중국이나 어떤 인도적 단체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쌀 5만 톤 주는 것조차도 사실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려고 해도 그것조차 안 받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아마 중국으로부터 한 80만 톤 식량을 받았는데 한국이 주려면 좀 조용히 주지 소문을 다 내고 그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존심상해서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5만 톤을 사실 보내려고 그 포대 그냥 인쇄까지 다 해놨는데 그걸 못 보내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지금은 남북 간에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회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타미플루 약을 이제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인도적 지원이라 제재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걸 운반하는 트럭이 제재 대상이어서 지금 안 돼서 못 준 거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남북 관계가 이제 좀 뚫리고 된다면 아예 정주영 씨가 소떼 방불 한 것처럼 소에다가 달구지를 걸어서 달구지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와 달구지는 제재 대상이 아닐 테니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한미 의원 외교에서 우리 재미동포들이 도와줄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국회의원이나 한국 국회의원이나 같은 프로페션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센서티브한 게 뭐냐면 my constituency voters입니다. 내 지역 유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낸셜 서포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펀드레이징 해주는 그 두 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재미동포들이 사시는 동네에 지역구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자기가 지지한 공화당을 지지하시든 민주당을 지지하시든 조금씩 정말 도네이션 펀드레이징 모임을 만들어서 그 캔디데이트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그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만난다고.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지금 삼선이잖아요. 외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거기 뉴저지에 사시는 우리 메넨데스 의원을 지지하는 우리 재미동포들께서 뭐 한번 $1,000씩 도네이션 해가지고 디너 파티를 만들어서 모여서 오면 가장 우선순위로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면 워싱턴 DC 캐피탈 힐에서 만난 것보다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 그것도 펀드레이징을 도와주는 사람과 만나는 게 얼마나 그 의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모임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진지한 이야기와 충분한 대화가 되는 거지. 워싱턴에 가서 그냥 대사관에서 어레인지 해준 모임 가서 저도 많이 가봅니다만 가보면 한 30분 사진 찍고 뭐 통역하고 그러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 못하고 그냥 끝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신뢰가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재미동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카고 평통 유경남 회장님의 질문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바이든 정부 대상으로 한 외교 정책 작전이 한국 정부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동포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누가 되든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 혼자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져 가고 있지만 특히 이 상하 양원을 다 민주당이 지배할 것으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 이번에 35석이 선거라 그러는데 23석이 공화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만약에 상하 양원을 다 민주당이 지배하게 되면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민주당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또 여러 파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진보적인 블록도 있고, 뭐 샌더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보수적인 블록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인 블록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수적인 분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시 정부에서 협상 대표를 했지만 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까요. 만약에 저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사람은 또 기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차피 한반도 전문가는 좀 제한돼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과의 그런 네트워크, 또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이걸 강화시키려고 그러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진작 외교위원장으로서 제가 미국을 좀 방문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화상회의나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교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들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좀 만드는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먼저 코리아 피스라는 아이디 가지신 회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4.27 폭염 선언은 야당이 많이 반대하겠지만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토론 숙성이 되면 저는 표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수기 때문에요. 외교통일위원회도 다수고 본회의도 다수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통과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또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뭔가 4.27 선언에 대한 무효 선언 같은 걸 해버린다면 우리가 비준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제재 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이제 좀 다행인 상황이 됐는데 어떤 그런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로 좀 올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동수 KPEC 이사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보 진보를 떠나 우리가 미국 상하원들에게 계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적 공공외교를 하고 있는 KPEC과 더불어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같이 협조하여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외교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롱텀하게 신뢰를 회복해야 정책이 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가 미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9.11 테러가 사실 미국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미국 본토가 그 뉴욕의 심장부인 그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이 테러리스트 공격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9.11 테러를 일으킨 게 대량살상 NDW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증오와 시애틀에 있는 보잉사가 만든 그 보잉 747 여객기가 결합이 돼서 그게 폭탄이 돼서 트레이드 센터를 폭파시킨 게 아니냐. 따라서 이 테러를 없애는 것은 테러를 집단할 때 미사일 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클린턴이 말한 대로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해서 그 인간의 증오를 녹이는 것이 테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우리 북한의 문제는 제가 이슬람의 그런 일부 테러리스트 그룹과 달리 북한은 이 종교적인 루너틱하는 그런 광신도가 아니다. 비록 자기들이 이 김일성 수령을 이렇게 어드마이어하고 그러겠지만 그들이 죽어서 김일성 옆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살아서 여기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교적 사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미국 싱크탱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레퍼런스 그룹이 어차피 크게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 스컷 스나이더 같은 친구는 자주 만나고 맨날 칼럼도 쓰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공유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그 해리 그 양반은 보수적이지만 이번에 쓴 글들을 보니까 상당히 또 현실적으로 북을 이해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잘하는 분들은 좀 인커리지 시켜주고 뭔가 잘못된 생각과 의견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또 항의나 또 그 시각을 교정해 시켜주는 편지, SNS 작업들이 우리 재미동포들 또 우리 미주 참여 포럼 회원들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옛날에 일제 식민 통치를 찬양했던 스티븐스를 장인환 열사들이 정말 암살까지 하면서 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온몸으로 항거했던 것처럼 미국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 한반도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아니라고 그걸 지적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박신화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북미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셨는데 북한은 오랫동안 유지한 중국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 양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자택일을 해야 할 입장도 아니지만 양자택일을 할 묘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 위원장께서는 북한이 어떤 선택 내지 양국에 대한 정책을 해야 북미 관계가 풀어져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북한이 사실 주체 사상을 만든 게 자기들은 항일 투쟁 과정에서 만들었다 그러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중소 분쟁 과정에서 또 6.25 이후에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소 간의 분쟁이 아주 커서 사실 서로 중국과 소련이 전쟁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미국과 닉슨 회담 70년도에 그런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때 북한은 중국, 소련 양쪽에 줄다리 배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주적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미중과의 관계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중국에 지금 일방적으로 의존된 종속국가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 북한과 서로 관계를 정상화해서 제2의 베트남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중국한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가 있죠. 중국의 북방 쪽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이 북미 관계가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2의 베트남 같은 그런 그 북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미국 정치인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런 문제가 저는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으로 우리 이번에 KPEC에서 북한 동포 돕기 이제 캠페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우리 김정훈 KPEC 재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PEC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먼저 북한 동포 돕기 캠페인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얼마 전 3월 말부터 우리가 있었던 미 의료진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 결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0여 우리 KPEC 회원분들과 미주 동포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미국 커뮤니티와 함께한다는 미주 한인들의 나누는 정신을 전달한 소중한 캠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난 6월 초부터 있었던
북한 동포 돕기 캠페인 재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총 한 80여 분께서 참여하여 주셨고 총 약정 금액은 53,329불 50센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착되었고요. 이어서 입금된 금액은 체크 포함해서 도착분이 43,530불, 그 다음에 페이팔로 입금된 금액이 4,430불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직까지 미도착된 금액이 5,432불 50센트입니다. 아직 미처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약조해 주신 분들, 아직 미도착된 분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 동포 돕기 후원금 전달과 관련하여 유니세프와 연락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신 KPEC 퍼블릭 릴레이션십 디렉터이신 이정화 변호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스틴, 텍사스에 있는 Public Relations Director 이정화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KPEC에서 모금한 북한 COVID-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재정 지원 기부금은 유니세프나 레드크로스 측에 기부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경우 현재 방콕에 위치한 유니세프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디렉터랑 기부금 전달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인도적 재정 지원금 전달 방법은 담당자가 유니세프 US 펀드 측과 연결해서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유니세프 US 펀드 측과 합의를 해서 뉴욕 유니세프 오피스에 체크를 전달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최대한 빨리 KPEC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KPEC 포럼 향후 일정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KPEC 부총무이신 김민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KPEC 부총무 김민아입니다. 오늘 이후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저희가 4주간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음 주 7월 24일은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 의원님이, 그리고 7월 31일은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이신 김경엽 의원님, 그리고 8월 7일에는 앤디 킴 미 연방 하원 의원님, 이런 순서로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내외 기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강철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래 송 의원님께서 정말 바쁜 국정, 또 정말 한국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만 정신없는 가운데도 준비를 너무 알차게 해주셔서 저희 미주 동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스페인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유럽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또 동남아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오늘 줌 기술적인 파트를 맡으신 우리 은호정 차세대 위원장님께서 금방 보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에버리지가 120분이 들어오셔서 150명이 이제 리브하시고 왔더니 150명이 오늘 이 방문해서 우리 송 의원님의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팬데믹이 모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세계지만 우리 정말 스마트한 우리 동포들은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 한반도 평화가 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모습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많은 분들을 다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지금 약간은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니셜로 또는 아이디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대부분 얼굴은 알지만 일단 중요한 분들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한데 멀리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신 분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영길
의원님 감사하고요. 다 같이 손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님 새로 부임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 또 멀리 저희 브라질에서 김효준 평통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손 흔들어 주십시오. 또 멀리 또 휴스턴에서 박요한 평통회장님 들어오셨고요. 또 보스턴, 또 이 LA하고 정반대인데 보스턴에서 우리 한선호 평통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도 거꾸로인데요.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우리 장익군 또 회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또 우리 LA 바로 위인데요.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정승덕 전 평통회장님 들어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에서 우리 유경란 회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아까 질문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호남 향후회 회장님이시자 우리 동부한인회 회장님 여기 마저 조시영 회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또 윤미자 전 보스턴 평통회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또 멀리 한국에서 우리 기춘 재해동포재단 사업이사님이 또 우리 동포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인사드렸는데 우리 박동우 오바마 행정부 장애인 차관보를 지내신 우리 박동우 우리 차관보님 들어와 계셨고요. 또 우리 구은희 샌프란시스코 간사님 들어오셨고요. 또 멀리 스페인에서 이진우 사장님, 우리 K팩의 소중한 스페인 멤버신데 들어와 계십니다. 또 종덕, 우리 개성공단 기업협회 수석부회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랑 작년에 미 연방 하원 브레이 셔먼 의원이 정말 수고해 주셔서 앤디 킴, 또 주디치 의원 다 참석해서 개성공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를 뚫릴까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못 뚫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또 올해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 시의원이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박영선 시의원님 들어와 계시고요. 또 멀리 시애틀 늘 푸른 연대 우리 박성계님 들어와 계시고요. 또 김시영 민주연합 사무총장님 들어와 계십니다. 또 박갑식 우리 K팩 한반도 평화포럼 위원장님, 한반도 평화위원회 위원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리나라는 분 제 페이북 친구신데 어떻게 들어가 계시는데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태호 북부한인회 회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전직 부한인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이내훈 민주평통 미주 상임위원님 들어와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그리고 김명균 전 LA 한인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병도 팔도 향후회장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신하 목사님 들어오셨고요. 또 특별히 우리 내일신문 김기수 우리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가 아이디로 표시가 돼 있어서 아마 언론 쪽에서도 이제 기자분들이 아마 대여섯 분 이상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바쁜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사실은 6시 한 20분, 30분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5시에 정확하게 시작했고요. 저희 K팩 임원님들은 4시부터 모여서 조금의 실수라도 없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다음 주에 브래드 셔먼 의원님이 이제 전 아태 소유위원장님이신데 지금 사실은 다음 이쪽 포린 어페어 커미티 그 위원장님이 예상되시는 분님 그레고리 믹이라고 뉴욕에 계신 의원님이 선수로는 예상이 되시지만 또 우리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는 또 전직 아테소 위원장을 맡으시고 지금 잠시 파이낸스 쪽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굉장히 몇 년 안에 외교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을 확률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 유대인들의 정치 위상이 제일 높으신 그러니까 미국의 43분 정도의 주이시 멤버즈 오브 컨그레스하고 세니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서 다음 주에
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영어로 진행되는데 그때 축사는 제가 사실은 LA 총영사님께는 이미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송영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송영길 의원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들어오셔서 영어로 좀 축사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양 의회가 같이 항상 어떠한 그 기회라도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부탁은 드리지만 좀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입니다. 바로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다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오늘 또 뉴욕 평통의 양호 회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저희 K팩에 우리 곽태한 상임고문님 아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영희 상임고문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질문해 주신 안태영 박사님 감사하고요. 오늘 뒤에서 묵묵하게 또 저희 도와주신 우리 재무님, 총무님, 부재무님, 부총무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한 5분 있기 때문에 송 의원님께 특별히 말씀을 하실 특별한 그런 발언하실 분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다 비치지 않아서 한꺼번에 안 보이는데요. 누구요? 없대요. 예, 그러면 어때요, 회장님? 예, 필라델피아의 한현숙 선생님. 네. 필라델피아 한원숙 선생님 언뮤트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필라 지역에 살고 있는 한현숙 양종룡입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가 그 한글 가르치듯이 그 통일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 특히 한글은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데 영문이 없어요. 애들은 다 영어권이라 필요한 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책자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통일교육 시킬 때 제가 이번에 평통에서 하는 통일 그 골든벨을 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한테 그 설명할 수 있는 저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매년마다 아쉬운 게 그겁니다. 책자를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한국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부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영문으로 된 책자는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그래서 책자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갑니다. 반드시 이번에 통일부 장관 이사 청문회도 지적을 하고 꼭 그 통일부에서 영문 우리 재미 동포 해외 동포 아이들 교육용 통일 영문 중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1세션 K-PAC 2020 코리아 피스 포럼 세션 1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리코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